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모닝쇼에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카고까지 오시는데 좀 피곤하진 않으신지요? 예, 먼 길입니다. 네. 예. 우선 시카고 오시기 전에 지금 토론토를 들렀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미주 동부 지역 6개 협의회 출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토론토, 시카고, 그다음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긴 일정이 되시겠네요. 예. 이번 16기 평통은 사실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평통이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석 부의장의 결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포 사회에서도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선 오랜 정치 경력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몇 번 정권이 바뀌시고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1981년 11대에 처음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일 때 1987년에 이른바 50화국 헌법을 현행 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50 헌법에서는 각 지역에서 선출한 대통령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는데 유신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과거처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 선언 그리고 또 개헌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60대회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을 했고 그때 제가 국회 헌법 개정안 기초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행 헌법의 골격을 잡고 조문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첫 현행 헌법에 의해서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하여튼 6번 그러니까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다음 50 헌법까지 합하면은 결국 제가 7번의 대통령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정치를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법조인으로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도 인연이 깊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13대 낙선하고 원외에 있을 때 당시 90년, 91년 그렇게 저 평통 사무총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수석 부의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더 그 민주평통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이 단체의 어떤 이 기관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왜 평통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50 헌법으로 올라가는데 1981년에 처음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법상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에 살고 있고 따라서 국가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통일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어떤 정파의 이익이나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헌법, 그러니까 1987년에 우리 헌법을 개정할 때 통일에 관한 명문의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제4조인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명문의 규정을 넣어서 이것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하되 통일의 우리 지향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이러한 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무력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통일의 지향점 목표와 통일의 방법에 관해서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도 통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헌법이 규정한 명문의 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이른바 이 전략 전술의 하위 개념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을 하는 것은 어떤 이 대통령이나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국민 전체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은 헌법 제92조에 의한 헌법상 기구이고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그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6기 경우만 하더라도 모든 정당으로부터 자문위원 추천을 받았고 따라서 진보정당, 통합진보당인가요? 네네. 이제 그쪽에서도 다 자문위원들을 추천을 해줘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국민적, 초당적 통일자문기구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예. 시카고는 어떻습니까? 이 평통 전체가. 시카고가 사실 뭐 중서부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 번째 큰 도시이고 또 우리 교민들도 우리 서부 지역의 LA, 캘리포니아 쪽이나 그다음 동부의 뉴욕, 워싱턴 쪽과 거의 맞먹게 그보다 조금 수가 적습니다만은 많은 교민들이 살고 계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시카고 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수만 봐도 네. LA 협의회, 네네. 뉴욕 협의회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그러한 협의회입니다. 14개, 중서부 14개 예, 지금 예, 포괄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예. 사실은 영역으로 보면 넓다. 지역적으로 보면 네. 이건 상당히 넓죠. 예. 이번 16기 평통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세대에 있어서도 20대에서부터 90대까지 전 연령층을 포함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 국내 자문위원회 경우 보면은 최고령이 93세, 1920년생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올해 갓 20살이 된 우리 대학생 자문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셨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통일의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시점에 통일을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새정부 출범 이후에 7월 1일에 출발하는 16기는 대통령의 이러한 그 통일 철학, 통일의 의지를 받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관한 이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통일을 위한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행사 중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차세대들에게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사 교육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정부가 너무 역사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역사 없는 오늘 그리고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 동포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정체성의 핵심이 우리 말과 글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알아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통일 차세대에 대한 역사 교육은 아주 절실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소홀히 해왔던 역사 교육에 관해서 박근혜 정부는 아주 신념을 가지고 좀 제대로 교육하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뿌리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능에도 다시 역사 과목이 들어갈 건가요? 그러한 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능에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서 좀 우리 차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내에 그 새터민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네. 정착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해서 지금 평통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과위원장까지 새롭게 지금 선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탈북자가 한 2만 5천 명 넘게 정착이 돼 있고, 지금 카나다에도 한 2,500 내지 3,000 정도 탈북자가 있다고 전날 토론토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탈북한 분들이 우리 자유사회에 그리고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드려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미국 쪽으로 와 있는 분들,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민사회, 특히 교회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전체주의 체제에서 계획경제 속에서 성장하고 생활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세계에 오긴 왔습니다마는 사실 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돕는 우리들이 그분들이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인내를 가지고 잘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북한 체제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억압과 감시 속에서 생활해온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공포감 속에서 생활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세계에 와서도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어떤 공포감, 억압의 피해 그러한 것들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돕는 분들도 가끔 좀 그분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그러한 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회에서 생명을 부재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자 형제 간에도 서로 감시하는 체제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인내와 사랑과 이해로 우리 탈북자들을 따뜻이 끌어안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동포사회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는 제가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우리 이 지역의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모시고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거의 뭐 해마다 오진 못했습니다만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주 사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인적으로 참 서로 이해하고 아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무한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조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서 그동안 기여를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한 장정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은 인구 1억 명의 세계 7대 강국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마련될 겁니다. 정말 통일이 장정해서 뭔가 큰 기여를 했던 그러한 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평통 활동에도 관심 가지고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평통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통일의 문제가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모닝쇼에서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